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래 기다려온 이 경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PSG 파리 생제르맹 대 아스날입니다. 솔직히 이 대진이 확정됐을 때 저 혼자 꽤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지난 몇 시즌의 유럽 축구 흐름을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서사거든요. PSG는 오랫동안 우승을 갈망해왔고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입장입니다. 이 두 팀이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맞붙는 결승. 오늘 이 영상에서 라인업 예측부터 전술 분석, 주요 포인트, 그리고 최종 예측까지 완전히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경기를 훨씬 더 깊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이 결승을 앞두고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라인업으로 나올지부터 짚어볼게요. PSG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주요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PSG, 즉 덴벨레와 하키미를 포함한 베스트 라인업이 결승 무대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시즌 중반에 PSG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결승 가서도 저 부상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에 복귀가 맞아떨어지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최고의 카드를 손에 쥔 채로 결승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업이 예상되냐면요. 골문에는 당연히 사포노프가 들어갑니다. 수비진은 하키미가 오른쪽 풀백으로 돌아오고 파레데스와 마르키노스가 센터백 조합을 이루며 왼쪽 풀백에는 누뇨 멘데스가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더진은 파비앙 루이스를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전방에는 덴벨레와 크바라츠엘리아가 양쪽에서 날개를 펼치는 구조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루이스 엔리케의 시스템 안에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PSG 공격의 완성도를 결정할 겁니다. 여기서 하키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하키미는 단순히 수비에서 옆을 막는 풀백이 아닙니다. 오버래핑 능력, 개인 기량, 1대1 돌파, 크로스 정확도까지 현재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공격형 풀백입니다. 그가 복귀해서 오른쪽 측면을 자유롭게 활보하게 되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 하키미를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아스날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아스날도 전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PSG에 비해서는 라인업 구성에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팀버의 공백입니다. 팀버는 아스날의 전술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요. 미케이틀 아르타 감독이 설계한 유연한 수비 구조에서 팀버가 맡는 역할은 단순히 한 포지션을 채우는 것 이상입니다. 팀버가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는 선수가 이 거대한 무대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아스날 수비 안정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오른쪽 풀백 자리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모스케라를 포함한 몇 가지 옵션이 거론되는데 이 자리 선택에 따라 아스날의 오른쪽 측면 공수 밸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르타 감독의 최종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격진 조합, 에제, 웨데고르, 요케레스, 하베르츠, 이 네 선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아스날의 공격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요케레스와 하베르츠를 동시에 쓸 것이냐, 아니면 한 명을 선택하느냐, 혹은 포지션을 바꿔가며 활용하느냐는 아르타 감독의 전술 선택지 중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전술 분석과 함께 더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있어요. 바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 아스날 대 PSG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경기에서 아스날은 분명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점유율도 높았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도 아스날 쪽이 주도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결국 PSG가 결승에 올라갔죠. 이 경기의 교훈이 이번 결승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번 결승의 경기 흐름도 지난 시즌 4강과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 볼 점유, 조직적인 빌드업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고 PSG는 자기들이 경기 전체를 장악하기보다는 전술적인 구조를 갖추고 순간의 개인 기량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두 팀의 스타일이 맞붙으면 자연스럽게 아스날이 볼을 더 많이 갖고 PSG는 볼 없이 수비적으로 대응하다가 카운터를 노리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이 주도권을 잡으면 이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즌 4강이 그걸 이미 보여줬잖아요. 지난 시즌 4강에서 아스날이 주도권을 잡고도 고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롱볼 상황에서 제대로 경합해줄 수 있는 확실한 최전방 자원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PSG가 아스날의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해서 롱볼을 유도할 때 그 롱볼을 받아서 시간을 벌거나 직접 연결해줄 정통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카이 하베르츠와 빅토르 요케레스. 이 두 선수가 동시에 있거든요. 요케레스는 이 시즌 유럽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선수고 하베르츠도 아스날의 전술 구조 안에서 최전방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 두 선수를 동시에 또는 번갈아 활용하면서 아스날은 PSG의 전방 압박을 롱볼로 파괴하는 옵션을 갖게 됐습니다. PSG가 높이 올라와서 압박을 가하면 아스날은 과감하게 롱볼을 공급하고 요케레스나 하베르츠가 그 공을 받아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거나 직접 슈팅 찬스를 만드는 그림이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이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아스날이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고 PSG 수비 입장에서도 분명히 머리 아픈 변수가 됩니다. 반면 PSG의 핵심 강점은 경기를 주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PSG에는 크바라츠엘리아와 덴벨레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 수준이 아니에요. 이들은 한 번의 찬스, 단 한순간의 기회를 확실한 득점으로 연결하는 소위 말하는 골 마진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크바라츠엘리아는 나폴리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뒤 PSG에서도 그 기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 빠른 발전환,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냉정함. 이런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수는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덴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상이 잦아서 커리어 전반에 걸쳐 아쉬움이 있었지만 컨디션이 좋을 때의 덴벨레는 세계에서 맞기 가장 어려운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스피드, 드리블, 양발 슈팅, 공격 패턴의 예측 불가능성. 이 선수가 이번 결승에서 부상 없이 베스트 컨디션으로 나온다면 아스날 수비진이 상당한 압박감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이 경기의 기본 구도는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하지만 PSG는 그 와중에도 한 방을 노린다는 겁니다. 공을 더 많이 갖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기회를 더 잘 살리는 팀이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에서 진짜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전술적인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공들인 파트인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이 경기를 보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스날과 PSG가 맞붙을 때 PSG의 기본 압박 전략 중 하나는 아스날의 센터백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아스날의 빌드업은 기본적으로 두 센터백이 넓게 벌려서 공을 받고 거기서부터 경기를 조율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PSG의 윙어들이 아스날 센터백에게 직접 달려가서 압박을 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전술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연쇄작용이 발생합니다. PSG의 윙어들이 아스날 센터백들을 향해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 그 압박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순간 측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가 공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살리바는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센터백이 아닙니다. 그는 볼을 발에 달고 전진할 수 있고 중간 라인까지 직접 올라와서 경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센터백, 이게 아르타 감독의 수비 전술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PSG가 전방 압박을 세게 가할수록 역설적으로 살리바가 올라올 공간이 생기고 아스날의 전진이 오히려 더 수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SG의 압박이 부메랑이 되는 구조죠. 이 장면이 경기 중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오느냐가 아스날 빌드업의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PSG 입장에서도 이걸 모를 리 없어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나올 겁니다. 어쩌면 살리바의 전진을 막기 위해 압박 강도나 타이밍을 조절하는 전술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동시에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 전술 싸움, 이게 이 경기를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줄 요소입니다. 다음은 아스날의 전술적 무기 중 하나인 스켈리의 활용입니다. 스켈리는 아스날에서 상당히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아르타 감독이 스켈리를 인버티드 풀백, 즉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풀백으로 쓸 때 정말 흥미로운 전술적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스켈리가 외쪽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와서 미드필더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아스날은 갑자기 중앙에서 숫자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보통 미드필더 구역에서 3대3이나 3대4 구도가 형성되는데 스켈리가 내려와서 가담하면 4대3, 즉 숫자에서 앞서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PSG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PSG의 하키미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전진을 많이 하는 공격형 풀백입니다. 하키미가 앞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스켈리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 PSG의 오른쪽 공간이 비워지고 하키미는 수비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PSG가 자랑하는 하키미의 공격 가담이 제한되고 PSG의 오른쪽 공격이 둔해지는 효과가 생겨요. 스켈리 한 명의 포지션 이동이 연쇄적으로 PSG의 전술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이걸 아르타 감독이 얼마나 잘 설계하고 경기 중에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아스날의 중원 장악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PSG도 가만히 당하진 않겠죠. 루이스 엔리케가 이 구도를 깨기 위해 선수 배치나 움직임을 조정하는 장면이 나올 텐데 그 순간순간의 전술 대결이 이 경기에 숨겨진 재미입니다. 이 부분을 의식하면서 경기를 보시면 단순히 공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에는 PSG 공격의 핵심 패턴 하나를 짚어볼게요. 바로 덴벨레의 가짜 9번 운용입니다. 가짜 9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최전방에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를 두지 않고 원래 윙어나 10번 역할을 하는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되 실제로는 수비 라인 앞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고 플레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기는 전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 수비수들이 이 선수를 따라가야 하나, 자리를 지켜야 하나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 공간에서 창의적인 플레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덴벨레가 이 역할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덴벨레가 최전방에 서 있는 척하다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는 순간 아스날 수비수들은 정말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덴벨레를 따라서 올라가면 뒷공간이 생기고 자리를 지키면 덴벨레에게 편하게 공을 받게 해주는 거니까요. 덴벨레가 그 공간에서 공을 받아서 돌아서는 순간 드리블이 시작되든 패스가 시작되든 그 다음 순간은 PSG 공격의 결정적인 장면이 됩니다. 크바라츠엘리아가 측면에서 달리고 있고 미드필더들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고 그 사이에서 덴벨레가 공을 갖고 돌아선다면 아스날 수비진은 순간적으로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PSG의 핵심 한방입니다. 덴벨레의 이 움직임을 아스날의 수비 미드필더 또는 센터백이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 그리고 그 패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느냐가 아스날 수비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아르타 감독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비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토마스 파르티 같은 뒷공간을 잘 커버하는 선수를 기용하거나 아니면 수비 라인의 높이와 압박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 패턴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감독의 사전 준비와 실전 적응력이 확실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 결승의 핵심 승부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승의 핵심은 아스날이 PSG의 전술적 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깨느냐입니다. PSG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부임 이후 자기들만의 전술 DNA가 굉장히 뚜렷하게 확립된 팀입니다. 고강도 전방 압박, 빠른 전환, 개인 기량에 기반한 돌파. 이 세 가지가 PSG 전술의 기둥인데요. 이 기둥을 흔들지 못하면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하더라도 PSG의 순간적인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타 감독이 어떤 칼자루를 들고 이 경기에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라인업 구성, 중원 압박 강도, 롱볼 활용 타이밍, 선수 교체 카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PSG의 전술 구조를 어떻게 파괴하느냐를 결정할 거예요. 특히 하베르츠와 요케레스를 함께 쓰는 방식, 스켈리의 인버티드 역할을 통한 중원 숫자, 우위, 그리고 살리바의 전진을 통한 빌드업 다양화. 이 세 가지 무기가 동시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아스날은 PSG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PSG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자기들의 패턴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 전체를 장악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아스날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 동안 단단하게 버티면서 크바라츠엘리아와 덴벨레에게 한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주는 전략이 PSG에게 가장 어울리는 접근법입니다. 전술적인 분석을 다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결국 퀄리티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는 선수의 개인 능력, 결정적인 순간의 냉정함, 이 부분에서 어느 팀이 더 날카롭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아스날에는 요케레스와 하베르츠, 웨데고르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빅매치 경험이 있고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반면 PSG에는 크바라츠엘리아와 덴벨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선수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골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기보다는 서로 팽팽하게 맞붙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한쪽에 기울어지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5대5, 즉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양상의 경기 말이죠.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주목하게 될 순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 발표 순간입니다. 하베르츠와 요케레스를 동시에 쓰느냐, 아니면 한 명만 쓰느냐, 그리고 오른쪽 풀백을 누구로 쓰느냐, 이 두 가지가 아르타 감독의 전술 의도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전반 초반 15분입니다. 두 팀이 서로의 압박 강도를 가늠하는 구간인데요. 이 15분 동안 어느 팀이 더 자기 리듬을 먼저 잡느냐에 따라 경기의 초기 흐름이 결정됩니다. 아스날이 빠르게 점유를 가져가면서 살리바의 전진이 나오느냐, 아니면 PSG의 압박에 아스날이 흔들리면서 덴벨레나 크바라츠엘리아에게 기회가 빨리 오느냐, 이 초반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골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처럼 팽팽한 경기에서는 첫 번째 골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팀이 먼저 득점하느냐에 따라 남은 경기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후반 중반의 선수 교체입니다. 60분에서 70분 사이 두 감독이 어떤 교체 카드를 꺼내느냐가 후반전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아르타 감독이 교체를 통해 공격 패턴을 바꾸려 할지, 아니면 수비를 더 강화하려 할지, 루이스 엔리케가 교체를 통해 측면 공격에 활기를 더하려 할지, 이 선택들이 결승의 승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PSG 대 아스날을 완전히 뜯어봤습니다. 라인업 예측부터 지난 시즌 4강과의 비교, 살리바의 전진, 스켈리의 인버티드 역할, 덴벨레의 가짜 9번 패턴, 그리고 최종 전망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제가 이 분석을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결승전이 아니라 두 감독과 두 팀이 수십 가지의 전술적 선택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라는 겁니다. 볼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볼이 그리로 갔는지, 어떤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경기를 보시면 이 경기가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번 결승은 정말 명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완성도가 높고 두 감독 모두 전술적으로 뛰어나며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양쪽에 즐비합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5대5 매치. 저는 이 경기가 유럽 축구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결승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을 응원하시나요? 그리고 이 경기 최종 스코어 예측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면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려요. 챔피언스리그 결승 이후에는 경기 리뷰도 바로 올라올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경기인 만큼 리뷰도 심층적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